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진성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수많은 엘리트들의 발걸음에는 자신감과 야망이 넘실거렸다. 이서연은 그 거대한 유리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이 바로 그녀가 꿈에 그리던 진성그룹 전략기획팀의 일원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최고 평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곳에 입사하기까지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단단히 결심했다.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 증명해 보이겠다고.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한 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간간히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와 낮은 목소리의 업무 대화가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부서장에게 인사를 하고 간단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녀의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머리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들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주변의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실력만이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업무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전략기획팀의 진짜 첫날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팀장은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선언했고 서연을 포함한 신입들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선배들을 따라 회사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회식은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점차 과열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평소 술이 약한 편이었지만 쏟아지는 선배들의 환영주를 거절하는 것은 신입사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연거푸 잔을 비워냈다. 회식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식당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바로 진성그룹의 최연소 CEO 강태준이었다. 그는 부서장과 짧게 몇 마디를 나눈 뒤 모든 테이블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의 등장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길고 짙었다. 강태준이 떠나자 회식 자리는 다시 시끌벅적해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CEO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때문인지 선배들은 더욱 거세게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머리는 이미 핑핑 돌고 있었고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비틀거리는 다리는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복도를 걷던 그녀는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조명이 어둡고 조용한 휴게실처럼 보였다. 그녀가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취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희미한 실루엣과 짙은 와인 향기,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만이 그녀의 흐릿한 의식 속에 희미하게 각인되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혀가 꼬여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알코올이 뇌를 완전히 마비시킨 탓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날 밤의 기억은 거기서 조각난 필름처럼 끊겨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독한 두통과 함께 낯선 방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최고급 시트와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공간은 그녀의 작은 자취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옆자리에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스치듯 보았던 감히 눈도 마주치기 어려웠던 바로 그 남자. 진성그룹의 심장 CEO 강태준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대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이다. 꿈에 그리던 직장은 물론이고 이 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침대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행여나 강태준이 잠에서 깰까봐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을 명확하게 비추고 있었다. 호텔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서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통제력을 잃어버린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했다. 단 하룻밤의 실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샤워기 아래에서 한참 동안 뜨거운 물을 맞으며 서 있었다. 아무리 씻어내도 어젯밤의 기억은, 아니 기억나지 않는 그 기억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일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녀와 강태준 두 사람만의 비밀로 무덤까지 가져가야만 한다. 강태준 역시 이런 스캔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 어젯밤의 일을 하룻밤의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에서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신입사원으로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작은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얼굴을 화장으로 겨우 가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행동하려 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혹시나 누군가 어젯밤 그녀의 행방을 묻지는 않을까? 혹시나 강태준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다행히도 모두들 바쁜 업무에 정신이 없었고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그녀는 업무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선배들의 지시를 따르며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는 대신 혼자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써 어젯밤의 사건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다. 강태준이라는 존재를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노력했다. 그는 이 회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은 가장 말단에 있는 신입사원이었다. 그들의 세상은 결코 겹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복도에서 강태준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혹시 그와 단둘이 남게 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에게 자신은 그저 하룻밤 술에 취해 실수한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일 뿐이기를,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를 기도했다. 그녀의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스캔들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며칠이 지나자 서연의 불안감도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강태주는 CEO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서연이 속한 전략기획팀과는 업무적으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자 서연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로 그날 밤의 일은 그저 끔찍한 악몽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정말로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총명하고 야심찬 신입사원 이서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팀 내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복잡했던 마음도 점차 정리되어 갔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의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음을. 그리고 그 운명은 그녀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몇 주가 지났다. 이서연은 그날 밤의 악몽을 억지로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성실함은 곧 팀장의 눈에 띄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기초 자료 조사를 맡게 되는 등 조금씩 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이대로만 간다면 그녀가 꿈꾸던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끔찍했던 실수는 그저 그녀의 인생에 잠시 스쳐 지나간 태풍일 뿐이라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조용한 반란을 시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잦은 야근과 신입사원으로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속이 더부룩하고 쉽게 피로해졌으며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에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굳게 닫혀있던 불안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확인하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예정일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소식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설마 아닐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퇴근 후 그녀는 일부러 집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약국을 찾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약사의 무심한 시선조차 마치 그녀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기계가 고장 났을 거야.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몇 번이고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에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선택지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아이를 지울까 하지만 이제 막 생겨난 작은 생명을 참아
제 손으로 없앨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혼자 나아서 기를까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제 막 시작한 자신의 꿈을 모두 포기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고 업무에도 실수가 잦아졌다. 보다 못한 팀장이 그녀를 따로 불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차마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결국 기나긴 고뇌의 터널 끝에서 그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다고. 비록 그를 증오하고 두려워하지만 아이의 아버지인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에게 어떤 것을 바라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CEO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것은 신입사원인 그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용건을 묻는 비서에게 개인적인 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간신히 대답했다.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견뎌내고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날 시간이 정해졌다. 약속된 날, 서연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집무실은 광활하고 차가웠다. 방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방의 주인인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용건이 모지났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임신했습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지만 그 외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서연에게로 옮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스캐너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서연은 자신이 그의 법정에 선 피고인이 된 것만 같았다. 서연은 그가 분노하거나 혹은 경멸적인 표정으로 돈 봉투를 내밀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와 이해득실이 계산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론을 내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지독하게 사무적인 톤이었다. 결혼합시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머릿속은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이라니, 사랑은커녕 서로에 대해 아는 것조차 거의 없는, 심지어 경멸과 두려움의 대상인 이 남자와 결혼이라니.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가 간신히 되물었다. 그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설명하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 아이를 가진 이상 스캔들은 용납할 수 없다. 진성그룹의 후계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태어나야 하니까. 그의 말에는 그녀의 의사나 감정에 대한 고려는 단 1%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충격에서 벗어나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통보지 협상이 아니니까.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고 서연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선택지는 없어 이서연 씨.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거부할 경우 겪게 될 모든 불이익들을 암시했다.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인생 심지어 아이의 미래까지도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서연은 거대한 덫에 걸린 작은 짐승처럼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준의 통보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이서연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회사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내고 강태준의 변호사와 함께 구청으로 향했다.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도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었다. 차가운 서류 몇 장에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그들의 결혼은 성립되었다. 혼인신고서에 찍힌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했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한 노예 계약서처럼 느껴졌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삼켰다. 비현실적으로 넓은 거실, 최고급 가구와 유명 작가의 미술품으로 채워진 공간은 마치 잡지 화보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비인간적이고 차가웠다. 이곳이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야 할 집이자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갖춰야 할 황금 세 장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의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그녀에게 건넨 것은 바로 결혼 계약서였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앞으로 그녀가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것, 그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 태어날 아이는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약 파기 시 그녀가 받게 될 위자료와 함께 아이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권만이 허용될 것이라는 잔인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한자 한자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며 가슴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그의 후계자를 낳아줄 대리모에 불과했다. 그녀의 인격과 감정은 이 계약 안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 이 결혼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변호사가 떠나고 텅 빈 공간에 강태준과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략기획팀의 유능한 신입사원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옷장은 최고급 명품들로 채워졌고 한도 없는 신용카드가 주어졌으며 집안일과 식사를 책임지는 가사 도우미까지 배정되었다. 물질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공허해졌다. 강태준은 늘 바빴다. 이른 아침에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그와는 얼굴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다. 어쩌다 마주쳐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들의 유일한 소통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야 할 때 이루어졌다. 강태준은 마치 연기 지도를 하듯 그녀에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미소를 짓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지시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완벽하게 자상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건네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진짜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차에 오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 간극은 서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질 때마다 깊은 외로움에 잠겼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자신의 예전 삶을 그리워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친구들과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녀의 작은 자취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주었다. 임신 초기 증상으로 입덧이 심해지자 서연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운 없이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다. 가사도우미는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만들어 왔지만 그녀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했다. 그런 그녀의 상태를 강태준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무관심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임신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의 철저한 무관심은 서연의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일 뿐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심한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깬 서연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위스키 잔을 들고 있는 강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평소에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이 함께 있었다. 아마도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인 듯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강태준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 역시 상처를 간직한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두르고 있는 얼음 같은 갑옷은 어쩌면 수많은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연민은 그들의 관계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미미했다. 서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차갑고 삭막한 곳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뱃속의 아이뿐이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강해져야만 했다. 그들의 조용한 결혼 생활은 강태준이 이서연을 본가에 소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마치 업무 지시를 하듯 그녀에게 주말 저녁에 있을 가족 식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는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제왕처럼 군림하는 아버지 강만석 회장 야심과 질투로 가득 찬 계모 한 여사. 그리고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이복 동생 강민혁. 그의 설명은 지극히 건조했지만 서연은 그 단어들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사자골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주말 저녁 서연은 강태준이 골라준 단정하고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그를 따라 나섰다. 강 회장의 저택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위압적인 대문은 강씨 가문의 부와 권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펜트하우스의 현대적인 화려함과는 다른 고풍스럽고 무거운 분위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샹들리에 아래 길고 웅장한 식탁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강 회장은 서연의 집안과 학력, 경력 등을 샅샅이 훑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의 모든 질문 속에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는 식의 경멸이 담겨 있었다. 계모한 여사와 이복동생 강민혁은 한술 더 떴다. 그들은 교묘하게 비꼬는 말투와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서연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들에게 이서연은 그저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지만 가족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이서연은 제 아내이고 제 아이를 낳을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걸맞은 존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서연을 향한 애정이나 감싸주려는 마음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소유물과 후계자의 어머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지독하게 현실적인 선언이었다. 그의 한마디에 식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서슬퍼런 적에는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더욱 들끓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오늘 겪은 수모와 굴욕감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해준 강태준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의 차가운 태도에 대해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운전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저 그녀와 아이의 법적 보호자일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CEO와 말단 신입사원의 비밀 결혼 소문은 회사 안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임신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온갖 추측과 악의적인 소문을 낳기에 충분했다. 서연이 회사에 복귀하자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친절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녀는 순식간에 능력 없이 몸으로 CEO를 꼬신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어느 날 오후 계모인 한 여사가 서연을 따로 불러냈다.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를 마주한 한 여사는 우아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며 말했다. 이걸 받고 태준이 앞에서 사라져 주렴. 아이는 조용히 낳아서 우리 쪽으로 보내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겠다. 그것은 회유의 탈을 쓴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전에는 없던 용기를 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강태준 씨의 아내이고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이를 돈으로 거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한 여사의 우아한 미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쏘아붙였다. 이 만남을 통해 서연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강력한 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매일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이 거대한 전쟁터에 홀로 던져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사회 초년생의 순수한 열정과 꿈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진성그룹의 거대한 위기가 닥쳤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경쟁사인 태영그룹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현지 정부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며 진성의 발을 묶어버렸고 핵심 기술 특허 소송까지 제기하며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킬 기세였다. 강태준은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을 지키며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진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실패할 경우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심각한 타격은 물론이고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였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강태준의 서슬, 퍼런 분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전략기획팀 역시 비상체제에 돌입해 밤샘 회의를 이어갔다. 서연은 이미 회사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도 이 심각한 소식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본적인 업무만 처리하면서도 오가는 대화와 회의 자료들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모두가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서연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으며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집안과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 힘없는 자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자신의 머리와 능력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일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았다. 태영그룹의 재무제표 해외 법인의 활동 내역, 현지 언론 보도, 심지어는 사소한 가십거리까지 놓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잠을 줄여가며 자료에 파묻혀 지내던 그녀는 마침내 태영그룹의 공격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그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너무 많은 자금을 무리하게 쏟아붓고 있었고 그 자금의 출처 중 일부가 불분명했다. 또한 그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의 핵심 논리에는 교묘하게 왜곡된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분석가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작고 교묘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영그룹의 자금 흐름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왜곡된 데이터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외교 전략과 진성그룹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밤을 새워 완성되었고 그녀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문제는 이 보고서를 어떻게 강태준에게 전달하느냐였다. 그에게 직접 찾아가 설명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자신의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 뻔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익명으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일은 시간에 회사에 도착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CEO 집무실 문을 열고 그의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날 아침 출근한 강태주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보고서를 발견했다. 비서에게 물었지만 누가 놓고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러나 몇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깊이 있었다. 그가 그리고 진성그룹의 그 어떤 유능한 전략가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허를 찌르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단숨에 보고서 전체를 읽어 내려갔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의 눈에는 감탄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를 시켜 이 보고서의 작성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를 놓고 간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아내 이서연이었다. 강태주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가 그저 자신의 후계자를 낳아줄 도구 혹은 귀찮은 스캔들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정도로만 여겼던 그 여자가 진성그룹의 최고 브레인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이서연이라는 한 명의 인격체로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전략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태주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그는 보고서를 그녀 앞에 내밀며 물었다. 이거 당신이 쓴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미묘한 감정의 동요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그녀의 재능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어붙었던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서연의 보고서는 위기에 빠진 진성그룹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강태주는 그녀의 전략을 즉시 채택하여 비밀리에 반격 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대외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연을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시키지는 않았지만 모든 작전의 핵심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진성그룹은 태영그룹의 자금주를 압박하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특허 소송의 허점을 파고들어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이 일을 계기로 강태준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은 다시 한번 세간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성공은 누군가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자신의 이복형이 위기를 딛고 더욱 견고한 입지를 다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혁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강태준이 자신의 앞길을 막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은밀하게 태영그룹의 잔존 세력 및 진성그룹 내 자신의 추종자들과 접촉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번의 목표는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강태준을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진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그들의 음모가 어둠 속에서 짙어지는 동안 강태준과 이서연이 사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눈에 띄게 귀가 시간이 빨라졌고 텅 빈 식탁에서 홀로 식사하던 서연의 옆자리를 지키는 날이 늘어났다. 그는 무심한 척 그녀의 건강 상태나 뱃속 아이의 소식을 물었고 주방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신선한 과일과 간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서툴고 무뚝뚝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희미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것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의 조언을 구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서연은 조금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들 사이를 짓누르던 어색한 침묵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남남이 아니었다. 서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 따스한 훈풍이 불어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민혁의 계략은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그는 재무팀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강태준의 이름으로 된 유령 계좌를 만들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치밀하고 정교해서 그 누구도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는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다가오는 주주총회 날 이 폭탄을 터뜨려 강태준을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편 서연의 날카로운 직감은 쉬지 않고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근 강민혁의 태도가 눈에 띄게 유순해진 것이나 회사 내 주요 임원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오랜 시간 소외되어 왔던 그녀는 오히려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저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 뿐이었다.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다. 서연은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강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는 내일 있을 주주총회가 중요하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의 성공과 서연과의 관계 개선이 그의 날카로운 경계심을 조금 무디게 만든 탓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칼을 갈고 있는 배신자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차마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부른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그저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잠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곧 거대한 막이 오르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에 선 강태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지난 분기의 성공적인 실적과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장래는 조용히 그에게 집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어 주총회장 근처의 호텔방에서 실시간 중계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마침내 강민혁이 움직였다. 그는 마치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진성그룹의 일원이자 강태준 대표의 동생으로서 참으로 비통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연극적인 서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강태준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과 거액의 비자금이 오고 간 것처럼 보이는 장부들이었다.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은 강태준을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백했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강만석 회장은 아들을 향해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고 강민혁의 편에 선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태준의 즉각적인 사퇴와 검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태준이 사면 초가에 몰린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침착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강태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어젯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고 밤을 새워 강민혁이 벌일 수 있는 모든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재무 데이터 접근 기록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고 새벽녘에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렸던 것이다. 단상에 선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강민혁이 제시한 자료들의 허점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을 바탕으로 조작된 장부의 미세한 불일치와 자금이 오고 간 것처럼 보이는 날짜에 강태준의 공식적인 해외 출장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논리는 정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남편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온 용감한 전사였다. 서연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찾아낸 재무팀 서버의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기록에는 강민혁의 신복인 재무팀 과장이 한밤중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위조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굳은 얼굴의 재무팀 과장을 연 회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모든 것이 탄로났음을 직감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이 강민혁의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이 음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 스피커를 통해 강민혁과 공모자들이 나누는 대화의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강태준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강태준이 서연의 정보를 받고 급파한 보안팀이 주총회 직전에 극적으로 입수한 파일이었다.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 앞에 강민혁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지만 그의 편에 섰던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옹호하지 않았다. 강만석 회장은 배신감과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을 노려보았다. 화려했던 배신자의 가면은 벗겨지고 그의 추악한 민낯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연 회장 밖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의 손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의 그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고마움,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 역시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장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유일한 편이 되어 함께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진성그룹에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강민혁과 그의 일파는 횡령 및 주가 조작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모두 사법 처리되었다. 강만석 회장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둘째 아들을 가차없이 내쳤고, 강민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다. 위기 뒤에 찾아온 강력한 쇄신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태준의 경영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 며칠 후 강만석 회장은 서연과 태준을 본가로 불렀다. 예전에 위압적이고 차가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 회장은 서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하며 진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서연을 더 이상 어디서 굴러 들어온 며느리가 아닌 가문의 귀한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얼어붙었던 가족 관계에 마침내 따스한 화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다. 그곳은 더 이상 황금 세 장이 아닌 그들의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는 금고에서 그들의 관계를 얽매고 있던 결혼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제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준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앞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아니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믿지 못하고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 그런 나를 구원해 준 건 바로 당신이야. 이제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 이강준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청혼의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진정한 시작을 맞이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서연의 배는 사랑스러운 모양으로 눈에 띄게 불러왔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아내 바보, 그리고 예비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했고 서툰 솜씨로 태교 동화를 읽어주었으며 밤마다 퉁퉁 부은 그녀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는 아기 침대와 귀여운 장난감들로 채워져 따스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부모였다. 마침내 예정일이 다가왔고 길고 긴 진통 끝에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태준은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마자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땀으로 흠뻑 젖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잤고 소중한 아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든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정점에 선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키고 싶은 한 평범한 남자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그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아기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기는 두 사람을 골고루 닮아 있었다. 강태준의 오똑한 콧날과 서연의 깊은 눈매를 가진 작은 생명은 그들이 겪어낸 모든 시련과 고통을 보상해주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태주는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사랑해 서연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서연 역시 그의 뺨을 감싸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태준 씨. 그들의 입맞춤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된 위태로운 관계는 이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운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다. 고통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눈부신 행복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 식구가 되어 함께 행복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